해외 선물 시장은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에요. 아주 큰 시장이죠. 그래서 전 세계 각각의 시장들이 개장하고 폐장하는 시간대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해외 선물은 대부분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시간을 제외하고 23시간 동안 장이 움직여요. 야, 요즘 이런 말 참 많죠? 해외 선물은 뭐 불법이다, 사기다, 도박이다. 그 선물이라는 투자 상품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워낙 낯설고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투자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불법도 아니고요, 사기도 아니고요, 도박도 아닙니다. 해외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파생상품이라는 큰 투자 상품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파생상품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파생상품은 대한민국 자본시장법에도 정식으로 나와 있는 금융투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불법적인 투자가 아니겠죠. 그리고 파생상품은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다만 여기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생상품 투자는 도박이랑 다를 게 없다 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로는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금 제도로 인해서 100만원 있으면 증거금 100만원 안에서밖에 손실이 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원금 안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데이 트레이딩을 추천드려요. 데이 트레이딩. 이 데이 트레이딩이 뭐냐면 매매를 시작하고 진입한 포지션을 그날 안에 다 청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알맞은 손절 기준만 있다면 감당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원금 초과 손실은요,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무리한 오버나잇이라는 것은 오늘 진입한 포지션을 바로 내일까지, 그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을 말하고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지표로 인해서 오늘과 다음날 간에 큰 갭이 발생하면 그럴 때만 원금 초과 손실이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손절 기준이 있고 데이 트레이딩만 한다 이럴 때는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증거금 안에서 다 해결돼요. 아직까지 해외 선물이 뭔지 모르겠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투자 상품 중에 주식을 비교군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해외 선물은 첫 번째로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둘 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한 방향, 즉 매수만 가능하죠. 매수만. 주가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다 해외 선물은 기술적 매매만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차트의 흐름과 패턴과 추세 강도 등을 읽어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서 주식은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을 토대로 매매를 합니다. 기업 가치 분석, 기업이 얼마나 건실한 기업인지,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빚은 없는지, 현금은 가지고 있는지 등등등 시장의 뉴스 분석. 아무리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익을 내고 싶어도 그 시장 자체가 반도체 시장이 죽으면 반도체 회사가 힘을 내기 어렵죠. 그런 섹터별로 어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있는지 뉴스를 분석해야겠죠. 오너 리스크, CEO 갑자기 SNS로 욕을 한다거나 공식 석상에서 실언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기업도 괜찮아요. 기업도 괜찮고 섹터도 좋아요. 뉴스가 지금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과 별개로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작전을 친다. 그러면서 주가를 또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해외 선물은 어떻게 차트만 보고 매매가 가능해요? 이런 거 안 봐도 되나요? 해외 선물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투자 상품인데 그 기초 자산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금, 은, 유가, 나스닥 지수 혹은 또 뭐예요? 유로, 환율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개 세력이 움직일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를 분석해서 매매를 하는 기술적 분석 매매가 더 주를 이루게 된 거예요. 분석할 거리가 적고요. 뉴스는 차트가 움직인 다음에 따라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어떻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익이 나나요?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거 뭐 주식에서도 공매도가 있는데요. 공매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알고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런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좀 쉽게 들어드릴게요. 베트남에 사는 커피 농장 농부가 커피를 한 달 뒤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커피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어요.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농부는 좋겠죠. 왜냐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농부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가격을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보장된 현재 평균 시세로 미리미리 커피를 계약하게 돼요. 어떻게? 1kg당 100달러 이렇게 현재 시세로 미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커피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커피가 너무 비싸졌을 때 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인 가격인 1kg에 100달러 적당한 가격에서 농부랑 계약을 맺습니다. 한 달 뒤에 100달러로 사는 계약을 맺고 각각 뭘 가졌어요? 보증서를 가졌죠. 나는 한 달 뒤에 커피를 팔 거다. 한 달 뒤에 커피를 받을 거다. 커피 가격이 오르고 내렸을 때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실이겠어요? 커피 가격이 지금 100달러지만 만약에 150달러로 올랐다. 50달러가 올랐어요. 그러면 커피를 매수한 사업가가 이득이겠죠. 그러면 얼마나 이득이다? 50달러가 이득이다. 당장 이 받은 커피를 시장에다 내다 팔아도 50달러가 이득인 거예요. 만약에 커피가 100달러가 아니라 50달러까지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커피를 매도한 농부가 이득이겠죠. 왜냐? 나는 100달러를 받았는데 커피 1kg를 줘야 돼요. 그러면 같은 값으로 나는 50달러를 이득 본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 챕터. 우리 사람들은 이득이 되면 좋겠지만 아까도 리스크를 지기 싫어서 이렇게 미리 계약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격이 오르고 내려서 손실을 보면 어떡하지? 라고 농부랑 사업가가 둘 다 생각하게 돼요. 사업가는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을 보고요. 농부는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 더 비싼 커피를 줘야 되니까 손실을 보겠죠. 지금 이 둘이 가지고 있는 한 달 뒤에 커피를 살 권리와 한 달 뒤에 커피를 줘야 될 보증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사업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손실을 볼 수 있겠죠. 아, 5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요? 보증서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합니다. 얼마에? 90달러를 받고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가는 마이너스 10달러가 손실이죠. 다만 만약에 50달러까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0달러만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업가는 생각하겠죠. 나는 리스크를 관리해가지고 10달러밖에 손실 안 받기 때문에 잘했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90달러의 이 보증서를 살까요? 가격이 유지만 해도 10달러가 이득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가격이 더 오른다. 150달러까지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90달러에 내가 1kg 커피를 받을 권리를 샀는데 나중에 150달러까지 오르면 1kg 커피를 받았을 때 어때요? 150달러가 되니까 60달러가 이득이죠. 60달러. 반대로 농부도 이 계약서를 권리를 양도합니다. 어떻게? 나는 100달러밖에 안 받았는데 1kg당 150달러나 하는 커피를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이겠죠.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110달러를 주고 보증서를 넘깁니다. 100달러를 받았는데 110달러를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달러죠. 농부는 이게 150달러까지 오를 걸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10달러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서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사람들은 왜 110달러에 이 권리를 양도받겠어요? 왜냐하면 커피 가격이 더 내릴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얼마로 50달러까지는 내릴 거다 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나는 110달러를 받고 증서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1kg당 50달러짜리 커피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60달러가 남겠죠. 왜냐면 난 110달러 받았고 50달러짜리 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사업가의 권리를 가진 사람, 즉 매수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커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아요. 여기서 농부의 매도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커피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득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100달러를 받고 100달러를 주고 100달러를 받고 거래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남은 한 달의 계약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데 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개인별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와 거래소를 통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증권사와 거래소를 끼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최초 매도자,
농부와 최초 매수자, 사업가를 제외하고도 그냥 사람들끼리 매수 권리, 매도 권리를 두고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제 수익과 손실이 나타나겠죠. 한 달 동안의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요. 이게 바로 해외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할 때 매수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이 올라야 돼요. 이 사람들은 사업가, 아까 봤던 사업가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가진 사람들은 키로당 커피 가격이 떨어져야 좋겠죠. 왜냐? 아까 농부의 포지션이에요. 농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포지션으로도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에 와서는 이 모든 거래가 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직접 뭐 거래소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끼리 만나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등도 굉장히 거래하기가 쉬워졌죠. 투자자는 이 해외에 있는 거래소를 국내에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겠죠. 수수료. 오늘날의 투자자가 선택해야 될 것은 뭐예요? 증권사 그리고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하는 거 절대 선택 기준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증권사 선택이 중요한데요. 교보증권, 키움증권이라든지 삼성선물, DB증권 이런 증권사를 고를 때 어떤 걸 봐야 하느냐? 자, 첫 번째로 HTS, MT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 HTS는 컴퓨터로 하는 거고요. MTS는 뭐다? 휴대용 기기. HTS, MTS를 통해서 차트를 보고 매수, 매도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하고 보기가 편한 HTS를 가진 증권사가 앞으로 내가 매매를 할 때 장기적으로 유리하겠죠. 두 번째로는 바로 수수료와 증거금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해외 선물을 거래할 때마다 한번 진입하고 청산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증거금은 뭐냐면요. 종목별로 한 개의 계약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18,000달러. 예를 들어서 이 18,000달러가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죠. 수수료 증거금이 증권사별로 다 다르고요. 증권사별로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을 다 잘 파악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더 알뜰한 매매가 가능하겠죠.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증권사는 어떻게 선택하는지 알겠어요. 거래소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근데 사실 거래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종목이 딱딱딱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목을 선택하면 거래소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선택한다기보다 거래할 종목을 선택한다가 맞겠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는 나스닥, 골드, 오일, 유로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이 CME,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SKEX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주가, 지수, 금속, 통화, 에너지, 농축산물 순서대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요. 해외 선물은 거래량이 많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 쉬운데요. 지수 종목의 대표가 뭐예요? 나스닥 혹은 뭐 S&P 혹은 항생지수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금속 종목에는 금, 또 통화 종목에는 뭐가 있어요? 유로라든지 엔 같은 거 있겠죠. 에너지에는 크루드 오일 정도가 있습니다.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풍부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거래하기가 힘든다는 점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거래 시간을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이에요. 아주 큰 시장이죠. 그래서 전 세계 각각의 시장들이 개장하고 폐장하는 시간대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간들은요, 정규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외 선물은 대부분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1시간을 제외하고 23시간 동안 장이 움직여요. 그 시간 23시간 중에서도 각각의 시장들이
운영하고 폐장하고 개장하는 시간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영국이라고 써져놨는데 유럽 시장은 전부 다 비슷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 반부터 다음날 오전 1시 반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장 시간대에 보시면 나스닥, 오일, 골드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미국 보시면 미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해요. 나스닥 같은 미국 주가 지수는 당연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오일, 골드 같은 종목들도 개장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홍콩 시장은 조금 더 복잡해요. 홍콩 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 15분에 시장이 열리고요. 10시 반에 정규장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10시 15분부터 움직이고요. 시작가도 그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오후 1시까지는 장이 운영되다가 점심시간 가져요. 애들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장이 마감하는데요. 다만 항생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장이 또 따로 있어요. 오후 6시 15분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이때는 미국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싹 훑어봤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바로바로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골든스파 아카데미 춘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